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면서 드디어 조금 우려를 부식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장 컸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을 다시 깼다라는 거,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점을 다시 깼기 때문에 요게 다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 이 부분이 오늘 상승으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불식이 됐다.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에서 급등이나 급락의 범위에 있지 않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오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하단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단까지 정해지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반등을 제대로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옆으로 기는 게 좋은 일이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때랑 비교하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려 꽂을 때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내가 손실이 아니었는데 사소하게 뭐 하나 샀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얻어맞고 15, 20 하다가 하는 순간 30이 돼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고통으로 친다면 우리가 가다가 발등을 찧었습니다. 아주 찰나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 발에서 머리까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는, 아니 고통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옆으로 가면서 고통이 슬슬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옆으로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올라가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와, 저 매물 소화하고 이게 과연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때는 그래도 뭐 순식간에 얻어맞기도 했고, 그리고 빠르게 반등하면 또 손실이 줄어들 거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요 시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8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다가 9월에 미국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다소 안정이 되지만 그게 심적으로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시장이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나는 종목들은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선방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뭐 주식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주식이 없어도 심적으로 힘든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나 다름없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원자재가 아주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9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한 80달러 정도면 수습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줄어서 더 내릴 수는 있지만 단기로 조정을 받는 건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어서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는 건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사실 정말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누가 사서 올라가고 누가 팔아서 내려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도대체 왜 팔았을까, 왜 샀을까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이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근데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 문제라고 하고 하락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플레에 따른 이 금리 인상은 악재로 치면 작은 악재입니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시기에 한다라고 하면 단기로는 작은 악재지만 중장기 호재로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체력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경기 침체라는
큰 악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저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론자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나 딱 무서워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이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통화 정책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미 이거는 예고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너무 많이 증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유동성 증발한 부분, 투자 심리가 망가져가지고 쉽게 주식을 못 사는 부분, 이런 게 더하면 유무형적인 유동성의 손실은 이미 경기 침체를 야기하기 충분한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 건 이제 경기 침체가, 그 분위기 좋던 유가가 하락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무섭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친다라는 거 뭐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서 올라가고 누가 팔아서 내려가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얻는 게 없습니다.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30년 투자하신 분도 이 그냥 돈 많은 사람, 표현하자면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기관 외국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종목이 내렸습니다. 아, 이게 왜 내렸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면 피해야지,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세력 탓이다 그러면 세력이 장난치네, 세력이 장난치네, 세력이 장난치네. 여기 뭐 결과 나오고 그냥 세력이 장난친 거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돈 받고 리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라고 해놓고 안 올라가면 세력이 누른다. 뭐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떨어지면 세력이 장난치는 거다. 뭐 이런 거. 세력이 우리 손절가 건드리고 뭐 올라간다, 이런 거.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입주둥머리를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대형주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형주에서 내리면 기관이 장난치는 거다, 외국인이 장난치는 거다, 오르면 또 장난치는 거다.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험을 유효하게 축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음모론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음모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남 탓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을 갔다. 그러면 이제 네가 여기서 추천했는데 나 마이너스 75도 맞았어, 너 때문이야. 그러면 반박할 게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때만 물어보고 왜 안 물어봤냐, 이때 물어봤으면 나 손절하라고 했을 거다. 그럼 나 조금만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니 뭐 기본적으로 한 마이너스 20대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온갖 온갖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남 탓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그래 봤자 뭐 서로 소모적인 싸움밖에 안 되니까 억울한 거 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성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연기금도 1700이 가면 들어와야 되긴 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가 하락에 조선주에 영향을 끼쳤다. 예, 이것도 맞는데 요거에 더해가지고 그 러시아가 한국 조선해양하고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실현시켜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가 하락과 겹쳐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HSD 엔진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잠들어 버려가지고 살짝 맛이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사실 이 어려운 장에 주식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도 시청하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분들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우주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작용, 반작용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얼마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아유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세상을 주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댓글을 달면서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하나라도 더 성찰을 해 나간다. 이랬을 때 분명히 결과가 다를 겁니다. 네, 그럼 HSD 엔진. 유상증자 권리락, 그 유상증자 규모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나왔습니다. 7,070원입니다. 현 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유상증자 결정을 보면 7,070원 예정 발행가 7,070원이고 이게 확정 발행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체 주식수 신주가 120만 주 아니지 1290만 주 1290만 주 그리고 주식수가 한 주당 0.22 그러니까 5주 갖고 있으면 한 주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5주에. 자 그러면 저는 이때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유상증자 받아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대략 아까 22%니까 보유 중인 주식의 22%를 매도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7,070원에 받으시면 주당 한 1,700원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이거 더 받는 게 좋지 않냐.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제 그만큼 주식수가 없던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주식수가 원래 주식수에서도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주식이 한 22% 우리 사주까지 포함하면 25%가 추가됩니다. 그 주식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쉽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회의적이지 않냐 단기간에는. 네, 그래서 보유 중인 거 22% 팔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 전망이 좋으니까.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 이번에 또 늘어나기는 하지만 조선 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늘어났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그렇고 유상증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금융주들을 한번 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금융주 중에서 정부발 타격을 받은 금융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부정적.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 같은 경우도 정부가 온갖 규제를 걸어놔가지고 사실 덜 올랐습니다. 유동성에 비해서. 유동성만 생각하면 집값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정부가 뭐 온갖 규제
조정지구, 투기지구 뭐 이런 거 정하고 대출도 안 해주고 등등 해서 요게 그나마 덜 올랐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게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오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개입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고 위기 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위기 때 수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딱히 역할을 하면 대부분 다 부정적이더라.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노를 못 젓는 이유가 뭡니까? 야, 니네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 막 올리냐? 올리지 마. 뭐 이거는 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 가상화폐로 손해본 거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면 정부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에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뒤에 건 부정적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깎이고 기대치가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1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났고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 예금 금리는 빨리 안 올리는데 또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니까 거기에 따른 예대 마진 차가 커지는 부분이 앞으로 실적을 계속 주도를 할 거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날 겁니다. 6조 7,900억. 이 정도 이익이 나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가 최소 15만 원 가야 됩니다. 이 종목이. 근데 왜 못 가느냐?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최대 주주가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나냐? 최대 주주가 있는 경우는 약 30% 정도의 주식을 쥐고 있습니다. 이 쥐고 있다는 표현이 결국 비유통 주식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안 움직이는 주식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없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아서 저평가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전 정부가 개입하는 거 개입하고 싶으면 주주가 되면 됩니다. 정부가 여기 한 30% 지분 취득해가지고 은행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최대 주주가 그런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적절한 최대 주주가 그런다는데. 근데 지분도 없으면서 여기 뭐 인사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난립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주가 할인의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제가 KB 금융의 그 대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주가를 위해서라면 자사주로 대폭 사야 됩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사야 되냐면 자사주로 30%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지금 자사주를 뭐 주가가 안 오른다는 전제로 30%를 산다 그러면 한 5조 원 정도 듭니다. 5조 원이면 1년 영업이익이면 끝납니다. 근데 주가는 훨씬 안정되는 거고 여기 순자산 규모가 48조 원나 됩니다. 여기 5조 원 빠져도 자사주를 사면 일단 이 자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43조. 시가총액 18조에 43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재가치를 찾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또 정부니까. 그래서 당분간 금리가 오르고 돈 벌 수 있는 금융주 입장에서는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데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KB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도 똑같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KB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보면 이제 비은행 부문에 비중이 큽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저기 현대증권을 사서 그래서 좋아졌고, 그리고 LIG 손해보험을 사가지고 보험도 확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은행 외에 비은행 부분의 어떤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비은행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주사들은 은행의 어떤 의존도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금융 환경이 변하더라도 실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그래서 보시면 아까 KB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신한지주도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덜 받고 있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순자산이 거의 50조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이 17조 9천억, 3분의 1밖에 안 되고 실적 보면 실적에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적정 주가로 가면 10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없으니까 유통 주식수가 많고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 근데 그나마 신한지주가 지금까지 다른 금융지주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덜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여기 보이지 않게 한 16% 정도 제1교포들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지만 아마 갖고는 있을 겁니다. 다 분산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려면 자사주 사가지고 한 30% 묶어버려야 주가가 정상화되는 거지. 이 주식수, 이 정부 개입으로는 가망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흐름 자체도 좋았던 걸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급락 패턴입니다. 여기서 금리 대폭 올려가지고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해외 채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만약에 저금리라고 해외에서 조달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실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50원 하다가 1,300 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갔으면 거의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10조 원 이상의 외화 부채가 20%면 2조 원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때 아시아나항공도 한 4조 정도 있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제대로 얻어 터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은행들도 해외에서 은행채를 발행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신한지주가 지금 KB금융하고 비교했을 때 네, 뭐 둘이 뭐 도찐개찐인데 신한지주가 그나마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2000선에서 허우적거릴 때 KB금융의 주가를 보시면 예, 지금 얼마나 주가가 형편없는지 예, 드러나고 신한지주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수가 3300을 갔을 때 지수가 2000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00은 아니겠지만 이때는 조금 높았겠지만 2600까지도 갔었으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수가 빠지고 뭐 2000으로 가고 뭐 1700을 간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안 빠질 겁니다. 나쁜 종목들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빠지고 좋은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가도 안 빠집니다. 물론 초반에는 첫 투매에는 동참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지나면 이제 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은행 비중이 높은 하나금융지주를 보면 똑같긴 한데 뭔가 좀 더 빠진 거 아닌가? 예, 급락 패턴, 주봉에서의 급락 패턴이 좀 더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이 좋고 나머지 비은행 부분이 나쁘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은행주들이 이렇게 나쁜 건 정부의 개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 채권이 폭증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먹으면서 은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하나대투 증권사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리고 비은행 부분이 작은 만큼 또 자산도 작고 실적도 좀 적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저평가 정도는 더 심한 상태인데 적정 주가라고만 하면 여기서 한 4배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게 해결될 가망이 단기적으로는 없다. 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최대 주주가 없다. 유통 주식수가 많아서 그래서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라는 부분. 네, 그게 가장 크고 그 외에 정부 개입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비슷한 구조로 우리금융
우리금융은 이제 증권사도 인수한다 그러고 지금 막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당장은 은행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지금 보면 외형도 많이 축소가 됐고, 과거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3대 은행이었는데 왠지 거기서도 좀 체급 싸움에서도 밀리는 느낌이고. 예. 근데 외국인 지분율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은행이 민족 자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 정도 외국인 지분율이고, 국내 토종 자본이었는데, 이게 이제 블록딜러 주식을 자꾸 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9.96%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다른 금융지주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외국인이 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배당이나 받고 이렇게 되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은 상태라서, 그나마 이제 우리 사주가 다른 은행들보다는 많지만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이 없다. 유통 주식 수 줄어들려면 한 30%는 자사주를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떨어집니다. 뭐 가격적으로 보면 10,000원 정도면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10,000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나쁘고 또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10,000원 가면 기술적으로 한번 때려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네,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 40% 되면서 뭐 거의 이제 탈락한 것 같습니다. 국내 토종 자본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기업은행밖에 없는데, 기업은행은 실적 잘 내고 있는데 주가 더 빠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조금 뭐랄까,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는 다소 목적이 꼭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더라.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과연 이런 목적이 있으면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을까? 오직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저평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금융지주보다도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형 대비 저평가로 보면 KB가 그나마 제일 덜, 저평가도 심각한 저평가지만 덜 저평가 받았고, 그 다음이 신한, 그 다음이 하나, 그 다음이 우리, 그것보다도 안 되는 게 기업은행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은 근데 그나마 정상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기업은행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한다,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왜? 최대 주주니까. 정부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14.16% 보유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유통 주식 수가 1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들이 약한 것과 그 이유가 똑같은데, 오히려 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냐? 정부가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책에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부러졌습니다. 한 8,000원 가면 가격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그래서 기업은행, 이거 앞에서부터 그냥 다 얼마가 괜찮은지 오든 안 오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43,000원 정도? 지금 바닥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느낌이고, 신한지주는 신한지주도 뭐 바닥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고, 아이, 하나금융지주 사방경제, 요거는 조금 한 3만원 초반, 그리고 우리금융이 10,000원, 기업은행이 8,0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건 지수보다 더 심한 흐름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안정이 될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고 8,000원 정도 오면 저가를 한번 주워 담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평가 정도로만 따지면 뭐 기업은행도 울고 갈 정도의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시가총액이 2조 원인데 1년에 1조 이상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년 만에 요 투자 수익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 뭐 상태가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요 주주가 있으니까 주요 주주가 11%지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유통 주식수가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개입도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조금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태양광 대출을 한번 해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접해보니까 확실히 지방은행들이 조금 업무를 다룬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기존 금융 거래는 오히려 지방은행이 편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상품들, 그러니까 그냥 대출만 주택담보대출 안전한 것만 계속 해가지고 은행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건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통해서 이런 대출의 안정성 같은 거, 대출 규모가 유지가 된다든지 여신의 어떤 규모가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적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지방은행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룬 순서대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이게 제일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언제 6,000원 6,000원쯤 되면 이제 한번 주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니까 V자로 이렇게 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쌀 때 사면 반등도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은 나옵니다. 그러면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금융주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정부 개입 이후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나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은 수익을 보지만 정부가 수익을 못 보게 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맨날 나쁠 때는 가만히 있고 좋을 때는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 미래가 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그게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니까, 금융주들은 그렇지만 펀드멘탈이 살아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기세로는 증권주도 다루고 보험도 다루고 다 다뤄야 되는데 기세로는 그랬는데 증권주를 다루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지방은행 두 개만 더, 이게 중간 검색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전북은행이 있나? 전남은행? 그럼 제주은행? 제주은행. 예, 제주은행은 같은 그 지방은행이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최대 주주입니다. 75%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뭐 저평가 정도로 따지면 뭐 BNK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 자산이 한 5,100억 정도 되고 실적이 한 200억씩, 잘할 때는 한 300억씩 이렇게 나는데 시가총액이 1,393억이다. 확실히 작다 보니까 저평가 정도는 덜하다. 신한지주가 75% 지분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성장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2,000원 하다가 10,000원 간 적도 있는데 다시 4,000원 오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걸 감안했을 때 3,5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가격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익을 내는데 주가는 계속 우하향입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만큼 돈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국가들이 과연 있을까? 시가총액도 보면 미국도 은행들이 들어가고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국책은행들이 다 들어갑니다. 시가총액에 상위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은행주들이 너무 좀 저평가 상태다. 그게 가장 큰 게 지분을 75%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63%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많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부 개입 자체가 이 할인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정부가 인터넷 은행 어쩌고 해가지고 뭐 별로 터치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하락한 거 뭐냐? 카카오뱅크는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플랫폼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보시면 지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성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카카오뱅크가 이전에는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 자산이 6천, 여기서 1조, 거의 1년 2배씩 늘어납니다. 5천억씩 늘어나고 성장, 예, 아주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2021년에도 2배가 늘어났습니다. 순 자산이. 이익도 이제 적자보다 이익도 내고. 그러면 이제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속도가 스탑 해버립니다. 그럼 성장주에서 탈락. 성장주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제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카카오가 올해 이 예상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4,200억, 그리고 순자산 5조 8천억이면 적정주가가 뭐 끼케야 한 6조. 근데 현재도 많이 떨어졌지만 15조. 아직도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됩니다. 물론 뭐 카카오의 어떤 상징성 이런 건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기업을 다루는 관점에서 한 거고, 기존 은행들의 저평가 정도를 반영한다면 카카오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 나야 됩니다. 3처럼 가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주들이 내린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의 하락이고, 상장 초기에 다 해먹고 이 손절 물량 나오고 저가에 매수할 사람 없고 여전히 비싸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공모가 이미 한참 전에 39,000원 한참 전에 하회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반등이 찔끔찔끔 나오다가 죽고 찔끔 나오다 죽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부진할 것인데, 다른 은행주들은 저평가만 해소된다. 즉 시장만 좋아지면 좋아지지만 카카오뱅크는 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할 게 없다. 그나마 은행주들보다 나은 거는 최대 주주가 있고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 한국투자밸류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언젠가는 블록딜 할 겁니다. 언제 하든 하게 되면 유통 주식수 늘어나고 은행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혼자 저평가가 아니다?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지만 이건 부정적이고 저가 매수 같은 거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